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세계적인 석학 분들의 어떤 예. 영어 공부, 언어 공부에 대한 넓게 이론을 한번 쭉 봤는데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죠. 단어, 뭐 문법,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네네네. 단어부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래도 제가 어떤 교육 심리학을 그래도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어 공부는 확실하게 암기 어떤 기술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뇌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지키고 있는 해마라는 애가 있는데 네네. 두 개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해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장기 기억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해마라는 애는 이게 재밌는 거는 사람이 자고 있다든지 휴식을 취할 때만 이게 이제 되는데 네. 대부분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늘 하루 안에 모든 반복을 해서 끝내겠다든지 예, 이런 많이들 경우가 많고 그러시는 아니면 것 뭐 시험 기간에 밤을 샌다든지 계속 네. 그러면 이제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충분히 일할 시간을 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해마는 어떤 것들을 또 문을 통과시켜 주냐면은 예. 생존에 관련된 기억만 통과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기 기억을 시키는 거를 교육 심리학에서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인코딩이에요. 네네. 한국말로 부호화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코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근데 코딩의 전체적인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 예. 기존의 장기 기억으로 분해했다가 조합했다가를 할 수 있으면 장기 기억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끼리 같이 알고 있는 건 묶어볼까? 이거 오거나이제이션, 조직화라고 그러고요. 네네네. 두 번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맥락을 통해서 한번 묶어볼까? 이건 컨텍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는 더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한 멘탈 이미저리라 그래서 네네. 심상화, 사람이 뭔가를 기억할 때 실제는요, 예. 활자라든지 음성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슷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스티븐 핑커가 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걸 네. 리트리벌 할 때 네네. 변환해내는 거예요. 변환해내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런 걸로 표현했던 것 같아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활자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라든지 다른 형상으로 저장됐다가 네. 이거를 떠올려서 관계적인 걸 가지고 네. 조합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거죠. 네. 멘탈 이미지를 심상화라는 기법도 있고요. 네네네. 네 번째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elaboration에서 정교화. 네네네. 기존 기억으로 분해했다, 합쳤다라고 하는 재조합의 기술이 정교의 기술입니다. 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시연, 이런 방식인데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반복이라고 그러면 뭐 repeatedness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미리 마음속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은 보이, 뭐 네. 소년 이런 식으로 영어 시험 칠 때 그렇죠, 보이, 그렇죠. 소년, 보이, 소년 이렇게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네네네. 정말 중요한 개념이 강화된 단기 기억이라는 거예요. 강화된 단기 기억.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전화도 3, 4개월 네. 지나고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예. 전화번호 서로 까먹었대요. 예. 아주 오래된 뭐 친구 이름 까먹지 않나요? 네네, 초등학교 그럴 수 때 있죠. 친구 이름 까먹고. 그렇죠. 그때는 내가 맨날 보고 이 친구 이름 부르니까 단기 기억이 쌓이고 강화가 돼요. 이걸 그런 식의 반복을 메인터넌스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유지 시연. 네네네. 기억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방식이고. 네네네. 반면에 내가 기존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분해했다, 재조합했다 하는 걸 elaborative rehearsal이라고 그래요. 정교화적 시연.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정교화적 시연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네. 영어 단어는 그럼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네네. 우리가 처음에는 일단은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네. 자꾸 반복을 해요. 떠나지 않게 만든 후에 네. 얘가 적용되는 문장이라든지 네. 문단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 듣기를 통해서 갑자기 머리가 빵 뜨이는 게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쓰였구나. 네네네. 기존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어 봄으로써 이때 갑자기 내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기억에서 출발해서 네. 한국식은 네. 딸딸딸 외우고 나중에 내재화를 시킨다. 네. 이거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막 중간 기말 치거나 네네. 어떤 시험 칠 때 단어 대부분 다 까먹잖아요. 네네. 시간 지나고. 그렇죠. 그 시험 칠 때만 딱 예, 하고 정말 신기하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맥락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강화된 단기 기억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던 거를 맥락에서 다시 만남으로써 완전히 강화시키는. 완전히 강화시키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처음부터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네. 스티븐 크라시엔 교수가 얘기했던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든지 그렇죠. 컴프리헨서블 인풋 같은 것들이 네네네. 왜 읽기를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읽기를 강조한 이유는 맥락 속에서 단어를 내가 외우다 보면은 덩어리로 맥락을 기억하고 네네. 그 조합체를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기억이 잘 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어 배울 때도 처음에 국어 배울 때 그렇죠. 우리가 우리말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국어 배우면 그 배우는 그날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자어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간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맞아요. 문제를 풀고 그 완전히 이제 그게 그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낫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중에 특정한 단어들이 예.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나 그러면 아무도 설명 못하지만 그렇죠. 모르는 네. 사람도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도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서 어떤 수능을 잘 치는 분들이라든지 영어 시험을 좀 효율적으로 잘한 분들 보면요. 단기간에 네. 생각보다 리딩으로 다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진짜 사실이에요. 올인원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안에서 단어를 다 공부하고 예. 좀 모르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외운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외우면요. 단기격 만들고 장기격으로 바꾸는 거여서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방식이에요. 단어 외울 때 네네. 단어집은 최종적으로 보고 순서를 좀 네네네. 바꿔서 네. 리딩 지문 하나 빼요. 네네. 거기 모르는 단어를 각주로 달든 아니 밑에 뜻을 적든 네네. 셀로판지로 가리면 안 보이게끔 네네네. 일단 다 적습니다. 인풋을 네. 해요. 네. 맥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꾸 읽으면서 체화가 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거의 아까 말씀하신 심상으로 심상으로 네, 그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를 외웠다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보니까 흡수됐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죠. 맞습니다. 흡수된 개념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기존에는 그런 영어 책들이 없었고 맞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 네. 예문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근데 사실은 다르게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이 하나의 영어 지문은 훌륭한 예문 모음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서로 연관성 있는 예문들. 맥락이 아주 뚜렷하게 내가 읽을 수 있는 맥락이면 굉장히 그게 comprehensible한 인풋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과학적이죠. 과학적이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이것들이 저도 이제 많이 소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잘 사람들이 안 와닿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하여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우리 공부라는 건 힘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 공부 방법적인 부담을 외재적 부하라고 그러는데 외부적 부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쉽고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 양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하량 자체가 올라가서 그걸로 힘든 게 낫지. 방법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라기보다는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어 공부를 또 단어 어떻게 공부하셨었는지 제가 사실 그거를 알고 했었던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단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말 잘 외우는 학생들은 200개, 300개씩 막 외우잖아요. 물론 이제 일주일 뒤에는 잊어버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했어요. 굉장히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다 읽고 이해해야 시험을 치는 학생이어서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뉴스 기사 하나를 통으로 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제 한 2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외웠던 영어 기사가 대략 한 150개였어요. 150개. 툭 치면 나오는 거죠. 아직도 좀 기억나신 거 있죠? 그 중에 뭐 아주 요만큼씩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 데서 접했던 단어들은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미지 자체로 대부분 떠오르죠. CDC 이런 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미국 질병관리청 이런 건데 그를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도저히 안 외워질 텐데 매번 기사에 등장하니까 CDC라는 아니면 뭐 controversial 이런 거 그냥 뉴스에서 맨날 다루는 게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것들. controversial이 무슨 말이 한국말로 뭐지 이게 아니고 controversial 들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서로 충돌하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뭐 시끄럽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지는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부호와 특수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가 인코딩 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맞춰주면 그 기억이 더 잘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그런 사례는 진짜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런 지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시험 칠 때 상황이나 공부할 때 상황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읽는 건 이런 데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특정 맥락 속에서 단어를 외웠어도 다른 데서 어떻게 쓰인지 알았을 때 얘가 걔였구나. 그렇죠. 약간 용법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진짜 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우리 스티븐 크라시의 익스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도 하나를 미친 듯이 읽고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광범하게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교집합을 찾는 그런 느낌들로 저는 단어 공부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정말 쉽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스티븐 크라시 선생이.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글을 많이 읽으면 거기서 교집합으로 자주 우연히 접하는 단어들의 빈도도 높아지고 그 개수도 많아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내가 심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론으로 정립한 게 바로 스티븐 크라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거기서 제가 느낄 때 좀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 그래서 예를 들어 영한 대조 된 걸 같이 본다든지.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들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읽어요. 그래요.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읽어요, 계속. 원서를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내용을 모른 채 들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작업이에요. 너무 우리말로 된 책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책을 첫 페이지를 펴는 게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먼저 봐서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영어로 써진 거를 보면은 이게 대충 이 맥락에서 이런 말로 쓴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고 자꾸 반복이 되면서 또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정교화가 일어난 거죠. 맞아요. 그 과정을 맞아요. 그렇게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는 문제가 생겨요. 새로 습득한 게 장기 기억이 안 됐는데 쓰면서 장기 기억이 되거든요, 갑자기. 그럼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순환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문법이 우리 또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문법 공부도 어떻게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아마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법을 너무 모르고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문법은 알고 수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법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갖는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수학 잘하겠지, 문법 잘하겠지 이렇게. 근데 쟤는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하고 떠드는 거 잘하고 뭐 이렇게 되게 나대는데 정작 보니까 수학 낙제했고 그다음에 문법 하나도 모르고 막 문법 시험 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 2학년 때 정도에 교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쓴 라이팅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더니 This is not English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너의 생각을 영어 단어를 써서 최대한 던져놓고 나보고 알아서 이해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정신 차리고 그 미국 인터넷 엄청 느린데 그 당시 더 느렸거든요. 그걸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인강을 찾아봐서 뭐 58강짜리 막 70강짜리를 막 3번 4번씩 돌리면서 입시 영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문법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좀 저로서는 특이한 경험이었던 게 이미 구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이 규칙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약간 귀납처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더 또 흥미를 갖게 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새는 문법이 필요 없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랬으면 제가 그냥 공부 안 해도 대학 졸업했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완벽하게 격식 있게 대화는 못해도 그럼요. 말은 다 통하거든요. 말이 통하는 이유는 문법에 맞지 않아도 대화의 어떤 소통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든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취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메일도 못 보내요. 그런 문법을 모르면 그죠? 그런 용어로 이메일 보내면 계약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문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문법을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문법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용어를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아는 거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 용어, 한자어를 되게 많이 배웠고 정작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쓰냐? 모릅니다. 제가 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강의하고 또 영작도 시켜보면서 글쎄, 이 문법을 잘하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영작에서는 너무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봤던 방식은 다음 4개의 보기 중에 관계대명사가 아닌 걸 고르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보고 나면 날아가는 관계대명사의 특정한 형태나 앞뒤 구조만 외우고 그냥 끝. 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게 80년대, 90년대생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영작 장문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맞아요. 근데 문법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 말을 형성하는 규칙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즉,
sentence building이라고 하죠. 문장을 직접 지어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문법 공부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효율적인 문법 공부 방식은 영작을 해보는 건가요? 영작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작은 내가 글자로 쓰기 때문에 내 오류가 너무 잘 드러나요.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영어 실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문장 하나를 썼는데 그 안에서 뭐 관사나 인칭이나 이런 걸 다 틀려버린다는 얘기는 사실 평소에 영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원서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네. 네네네. 용어만 잔뜩 외웠고. 용어만 잔뜩 외웠고. 네. 문장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도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내가 문법 공부를 하는데 영작하라 그러면 도망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구별하고 싶은 게 영작이라는 게 영어로 글을 이렇게 A4 용지로 쓰라는 게 아니고 네.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 단문을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쇼핑몰에 갔다. 그리고 나서 뭐 개를 산책시켰다. 이걸 영어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제와 인칭 이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를 똑바로 못 만들어요, 사실. 99%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문법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문법의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의 정확도를 많이 높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거를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유창하게 영어를 갑자기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는 게 정말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유창성, 영어로 이제 fluency라고 하는 것과 정확성, accuracy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못 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증명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 3학년 전공 과목 때 배우는 수업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학생들이 정교화 과정을 하면서 언어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말을 더듬는가? 느려지는가? 발화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유창하게 안 나온다. 아니에요. 유창할 때 쓰는 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할 때 쓰는 뇌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논리적 사고랑 맞습니다. 감성적 사고를 다른 영역에서 하듯이 유창하게 할 때 잠깐 꺼두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높이고 유창성을 높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점점점 어떻게든 나중엔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하고 영작 하나 제대로 못한다 이거 절망하지 마시고 뭐 유창하게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수렴하게 되어 있다. 다만 하나 가지고 뭐 영어로 문장은 쓰는데 유창하게 영어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너 잘못 공부하고 있다라든가 영어로 유창하게 하는데 너 문법 틀린다 잘못 공부하고 있다라든가 다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인지 심리학에서 시스템 1, 2 그렇죠. 인투이티브 시스템, 네. 직관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논리적 리플렉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농담은 혹시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농담이요? 네, 농담. 농담 인투이티브 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래요? 직관으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임기응변이 안 좋고 농담을 못하는 사람이 인투이티브 시스템 훈련이 안 돼서 그렇대요. 근데 이게 바로 유창성과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그렇네요. 유창하다는 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힘없이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투이티브 시스템 특징 중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거든요. 그냥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리플렉티브는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액큐러시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거고 두 개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겠다. 인지 구조상 만약에 그 시스템 1, 2의 구별과 따른다면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 맞아요. 실제로 정교하게 이 틀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과정 완전히 다른 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은 영작한다는 느낌보다 예문 써보기 이 정도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문 써보기랑 그다음에 단문을 그냥 바꿔보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그걸 할 때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틀리지 않은 것을 교정할 수도 없고 학습할 수도 없어요. 즉 내가 이거를 모른다고 안 쓰면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거기서 힘든 거는 대부분 공포가 많이 앞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까 저 여담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미국 현지에서 있을 때도 남미 친구들 영어 진짜 빨리 배워요. 아시아 친구들이 영어를 되게 늦게 배우거든요. 이게 약간 문화 차이도 있어요. 물론 언어 자체가 그들이 쓰는 포르투기시나 아니면 스페니쉬가 영어랑 비슷해서 더 빨리 배우는 것도 있는데 불안도 자체가 달라요. 남미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말해요. 근데 아시아 친구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교수님이 한 번은 화가 나셔서 하도 아시아들 발표를 안 하니까 일부러 저 한국 학생이랑 일본 학생이 있는 사이에서 독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라도 발표하게 하려고. 그럴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결성이 높죠. 우리는 틀리면 이제 빨간 줄 가는 거잖아요. 단일어거 체계를 그렇죠. 단일어거 체계에다가 틀린 것을 지적하는 체계. 이게 뭐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가 또 행동경제학에서 그거를 분류를 좀 해요. 네네네.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동양은 예방주의. 기존의 네네네. 것들을 보호하고 내가 보수적이에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꾸중 안 듣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라 꾸중은 상관없다. 난 칭찬받고 싶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이제 동양은 실수하면 안 된다. 서양은 실수해도 좋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언어 습득할 때도 이런 문화적인 구조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화가 더 좋고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울 거면은 그들의 문화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대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야 그 언어 자체를 그래야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어떤 성공력이 나오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사실 문법이 많이 늘었던 게 저는 이제 옛날 뭐 에센셜 그래머 인 뉴스 이런 공부했었는데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되게 단순한 영어 설명이 나오고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그 약간 워크북처럼 이게 예문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 컨텍스트도 좀 있고 컨텍스트 있고 그림도 막 있고 그래요. 채워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동시에 뭐가 되냐면 청킹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빈칸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앞에 거는 외워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문법 교육이에요. 그죠? 그렇게 직접 써보면서 사실 영작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 영영사전 보라고 했고 하나 더 뭐 했냐면 영어 일기를 에세이를 쓰라고 시켰어요. 영어 일기 쓰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나중에 에세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잠깐 복습을 하게 되고. 근데 원래 우리 교육심리학에서도 가장 좋은 복습법이 뇌에 남기는 게 내가 나에게 퀘스처닝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냐 모르냐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간접적으로. 쓰면서 안 써지잖아요? 그럼 너 이거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우리 의미를 단위로 인식하는 그것과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근도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직독직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직독직해라는 이름을 건 거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던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99%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를 비난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영어를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영어랑 아직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만약에 영어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 시점에서 본 거예요. 학생들은 그 구조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사실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것도 우리 후견집에 힌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과를 아니까 과정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확증 편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되게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 어렸을 때 살다 오셨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사춘기 이전에 뭐 원어민들과 함께 뭐 영어를 배웠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괴리에 의해서 느껴지는 고통을 거의 못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슨 악의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모르세요. 그런데 언어를 완전히 OS를 한국어로 평생을 써온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순차로 읽히질 않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역순으로 돌아가죠. 이게 순차로 읽힐 때는요, 이미 중급자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안 해요, 거꾸로. 처음인데.
외국인들도 한국말 배울 때 처음에 우리말 수식 구조가 영어랑 정반대여서 거꾸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순차로 한국말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외국인들은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읽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고 그거를 역순으로라도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이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 누적이 되면서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 뇌가 좀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역순으로 본다는 걸 모르고 순차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오는데 그게 이제 중급자 이상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빨라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어 어순도 익숙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직독직해가 가능해지고.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특정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언어는 서로 가까울수록 서로 배우기가 쉽고 멀수록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가지고 통계를 다 내고 분석을 한 게 미국의 FSI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미 외무부 산하에 있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한국어와 영어는요 완전히 가장 서로 멀어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이 한국어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요. 한국어 원어민이 영어 배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수식하는 말들이 앞쪽에 붙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너랑 같이 먹다가 남긴 그까지 했을 때 명사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은 그가 뭔지 명사 먼저 얘기하고 피자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죠. That we had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생각 자체가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꾸로 한국어를 배웠을 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배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주변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주어 목적어까지 해도 결론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어제 먹다가 남긴 그 피자를 냉장고에까지 해도 결론이 없는 거죠. 다만 그런데 반대로 영어는 어떻게 가죠? 주어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어떻게 했는지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뒤에 피자 나오고 피자가 어떤 피자인지는 그 다음에 쭉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순이면 역순일수록 그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특히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단어를 딱 봤을 때 원어민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이리로 동사와 동사의 목적어와 수식구가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봐요. 0.001초 만에. 근데 우리들은 첫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OS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분명히 피자를 뭐 냉장고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이 어순이 정반대인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영어 영문법들 요소들 중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말에 없는 요소예요. 없는 요소. 관계대명사 같은 거.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없어요. 영어 특유의 구조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뭐 용언이랑 활용형이라고 해서 말을 이제 뒤에를 살짝 바꿔 쓰긴 하죠. 내가 너랑 어제 함께 먹었다가 아니고 먹었던 이렇게 해서 수식 어구를 만들죠. 이거 영어 원어민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바뀌는 게 더 이게 먹던 마셨던 그 가운데 말이 다 바뀌거든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다만 영어는 이걸 관계대명사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영어 중에는 주어가 또 무지하게 긴 애들도 있잖아요. 주어가 길면 최대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주어가 3줄이에요. 주어가 3줄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식하는 말이 뒤쪽으로 붙게 되면 주어는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 뒤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이 다음부터 공포예요. 이 주어 설명하는 말이 3줄을 넘어가요. 그 동사 찾는 게 4번째 줄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장 학을 띄었던 영어 문법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얘네를 제대로 공부하고 한번 뚫으면요 영어 독해가 엄청 많이 뚫려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그렇고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영어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했지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우리들을 브레이크로 잡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저는 또 하나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네네. 우리는 항상 풀 센텐스로 쓰려고 하잖아요. 뭐 네네네. 우리 언제 어디서 볼까 이렇게 네네. 물어보면 얘들은 항상 단답이에요. usual time, usual place라든지. 네. 근데 제가 비단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 글들 읽다 보면 단어만 띡띡띡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를 엄청 많이 써요. 구를 써가지고 영어가.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생략을 많이 한다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쓴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친절하거나 와닿는 느낌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미콜론 같은 거. 세미콜론 이런 이제 구두점 찍어버리면 동사 없이 구만 두 줄씩 막 나오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또 그 구두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만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표현 방식 중에 우리말에 없는 요소를 먼저 선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말에도 있는 요소를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저는 어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제 나름의 법칙인데 모기 잠자리 까치의 법칙이라고. 모기 잠자리 까치. 이게 뭐냐면 조그만고 스피스픽한 게 먼저 나와요. 구체적인 게 나오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뭐 매일 밤 9시에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매일 밤 9시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9시. 나 매일 밤. 뒤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먼저 나오고 뭐 9 o'clock 하고 그다음에 every night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커지고 앞에 걸 잡아먹는 형식으로 뒤에 붙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정철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 세대는 굉장히 유명하신 유명한 분 있죠. 그렇죠. 이제 유튜브도 하세요. 그렇죠. 그 책도 계속 내고 계시고 정철 선생님이 예전에 영어 혁명이라고 막 그런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때 비유로 영어는 기자회견식 언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딱 대고 저기 뭐 당신 어디 있었어요 어제?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하고 왜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누구랑 그럼 전치사 나오고 누군지 또 나오고 정보가 뒤쪽으로 와 붙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말 다 앞에 하거든요. 다르게 하죠. 그렇죠. 완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해할 때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했었냐면 도저히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함 관계로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큰 게 뭐가 정보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수식을 밑에 넣는 거예요. 글은 옆으로 읽지만 머릿속으로 밑으로 정보를 붙이면서 읽으면은 구조가 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뭐뭐뭐 했는데 얘는 아까도 피자 같은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throw 했다 버렸다고 치면은 피자를 그러면은 뭐 그 피자는 that 뭐 which 뭐 이게 쭉쭉쭉쭉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피자인데 내가 너랑 먹었는데 버린 피자예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쭉쭉 나오게끔 연결 밑으로 되게끔. 저는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우리가 어순이 다르다는 것과 이 다른 어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방법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저는 그런 식의 한번 포함 관계를 그려보라. 그거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서 우리가 어차피 그 심상으로 도상적으로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인지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직독직해가 되겠죠. 자기 솔직히 아는 단어에 아는 구문에 아는 구조면은 내가 직독직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직독직해는 독해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를 내가 나타내는. 내가 영어를 잘 읽었을 때 결과로 직독직해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뭐냐면 영어 읽을 때 항상 뒤를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문장 이렇게 쭉 읽잖아요. 따라가도 되는데 영어는 따라가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걸 미리 읽어가지고 어떤 거거나 감을 문장을 읽을 때 살짝 더 빨리 나가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실제 직독직해라고 하는 책들 있잖아요. 나온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땡겨와요 이렇게. 그렇죠. 땡겨서 쓰고 그 말은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액션 플랜을 좀 수행 목표를 낼 수 있냐면은 영어를 읽을 때는 미리 다음 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해석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그런 식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어민들이 실제로 자기들 언어를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뭐 외국인과 대화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론을 말씀하신 부분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 모국어니까. 그렇죠.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 못해요. 잘 어렵죠. 네, 그렇죠. 정말 전문적으로 비교 언어학 이게 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제 영어랑 너무 다른 언어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듣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야 나는 독해를 열심히 했는데 듣기가 된다든지 예, 맞아요. 듣기는 스크립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혹시 연관성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와 그 다음에 읽기는 전부 다 수동적 언어 활동이죠. 수동적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내가 나름대로 거기서 재구성을 하고 그런 능동성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 시각 정보로 들어온 것을 뇌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청각 정보로 들어온 거를 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글자라는 걸 읽게 된 거는 인류 역사 전체를 봐서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000년도 안 됩니다. 사실 5,000년 정도 되겠죠. 뭐 근데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최신 능력이라서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서 이 소리 없이 글자만 읽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말 소리를 머릿속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해요. 근데 내가 모국어로 읽을 때는 특히 뭐 정말 세 글자를 잘 읽을 때는 그런지 모르고 읽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귀로 들었을 때 이 정보 처리하는 것과 책을 읽었을 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겹쳐요. 예, 뇌 속에서 어차피 그 정보 처리하려면은 그 소리를 저장되어 있는 의미에서 땡겨 와가지고 맞춰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0.0001초 만에 벌어지고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늘고 나서 듣기가 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다 보니까 독해가 같이 느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경우 제가 강의를 또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음성 파일로 아예 그 어려운 지문들은 제가 녹음을 하고 해설을 해가지고 많이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해와 듣기는 처음에 들어오는 감각기관은 다르지만 처리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게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독해에서 썼던 주요한 전략들, 컴프레서블 인풋이라든지 I+1 같은 것도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듣기에서는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듣기에서 내가 안 들린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었던 발음이 그 발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I will ask her 이렇게요. 미국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 영어로 요거 그대로 녹으면 영국 성어가 Alaska 이렇게 녹으면 그럼 전부 다 학생들 알래스카인 줄 알죠. 알았어요, 맞아요. 네, 전부 다. 그 다음에 시장, mayor 이런 거 영국 영어로 mayor 이렇게 발음하고 그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발음이 아니어서 예,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단어 자체를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그 문장 구조 자체가 내가 어차피 읽어도 이해 못하는 문장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험해보면 압니다. 현장에서 선생님 안 들려요 이런 친구들한테 스크립트를 뽑아다 줘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최종적 정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귀로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봐도 똑같이 몰라요. 똑같이 모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안 들릴 때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고 만약에 구조상 내가 해석이 안 돼서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되게 듣기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잘 안 들려. 오늘따라 잘 들려. 왜? 컨디션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학생들이 이 뭐라 그럴까 성장 속도가 좀 제각각 천차만별인 분야가 오히려 듣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공부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맥락을 통한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냥 그 스크립트 가지고 독해한 거 똑같고 두 번째는 과연 이 발음이 건지 싱크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내가 읽었을 때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밀크를 밀크라 읽는 사람은 했을 때 이걸 전혀 못 알아듣는 모르죠. 그건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싱크를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연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원인으로 지목하시는데 그거는 전체에서 아주 일부예요. 예, 그리고 연음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치사나 관사
영어에서 전치사나 관사는 실제로 원어민들도 못 들어요. 원어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실제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사 특히 어나 뭐 이런 더는 들려요. 근데 어를 가지고 외국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거를 들어서 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분석해봤더니 알 수 없어요. 그래,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빠가 밥을 이러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지 먹으셨단지 우리가 아니 당연히 먹으셨다지. 그렇죠. 라고 네. 하는 거지. 이거를 들은 사람은? 네.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의 이게 음파 자체를 전부 다 웨이브로 처리를 해서 보면은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석이 두세 가지로 될 수 있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축적된 데이터와 그 상황에서 이 말일 것이다 유추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국어 구술 시험을 치는 학생들한테 그 특정 어플을 써가지고 당신이 말한 거를 한번 쭉 활자로 바꿔서 봐라 그랬더니 무법 다 한글인데 무법 다 틀리는 거예요. 구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우리가 재구성하는 결과를 갖고 인식하는 거지. 네네. 그렇게 듣기 할 때는 진짜 그 바탕에 있는 독해가 오히려 훨씬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독해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독해 자료는 무궁무진해요. 네, 맞아요. 근데 듣기 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과거보다는 좋아지는 게 요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죠. 네. 그럼 이런 방식도 되게 괜찮겠네요. 선생님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동시에 눈으로도 정보 처리가 있고 귀로도 처리해서 자막을 켜고 보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찬성합니다. 처음에 그죠? 네네. 처음엔 한글 자막으로 보면서 맥락을 통해서 좀 익히고, 맞아요. 익히고 이후에 그러면서 발음도 좀 익숙해지겠죠. 네네.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한번 봐보고, 네네. 최종적으로 자막 없이 봐보고, 예예. 잘 안 될 땐 다시 자막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쵸, 읽기의 방식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듣게 늘겠네요. 이 굉장히 저는 사실 그 경험담이라서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제된 영어는 그나마 했어요. 근데 일반 구어는 현지 가서 너무 맞닥뜨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특정 표현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드를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은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그때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 공소시효 지났어요? 예, 공소시효 지났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예 저작권 개념이 없을 때죠. 미드 처음에 들어올 때라. 그러면 한영 통합 자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어 자막이랑 영어 자막 동시에 켜놓고 한 에피소드를 봐요. 그런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끄고 봐요. 그럼 영어 자막만 하고 같은 에피소드를 또 봐요. 그 나중에는 영어 자막 또 꺼요. 자막 없이 그 에피소드를 또 봐요. 그러면은 한 60%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에피소드만 100번씩 봤어요. 제가 지금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그걸 40번째 보고 있어요. 자막 없이. 네네네. 대사도 거의 다 유엔 팔런? 미행이 있었나? 이러면서 그런 거 다 이제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쓰는 말이 거의 없어요. 첫 공부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떤 이제 학생들 중에 공부를 좀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비물로 듣기 공부를 한다든지.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한창 미드 가지고 공부할 때 꼭 액션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Freeze. 예, 그러면은 맨날 하는 영어가 drop your weapon 막 이거예요. You're under arrest.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누굴 체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의미 있는 대사가 많이 나오는 미드가 좋죠. 뭐 미드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대사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 일상과 좀 비슷한 것들, 그죠? 비슷해도 괜찮고 이 사람들 말이 좀 내가 흥미있는 주제여도 괜찮고. 그런 주제로. 네네네. 진짜 요즘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한 때는 맞습니다. 네, 노출도도 높아지고. 네.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보는 어떤 매체도 뭐 글쎄요 보는 미드나 영화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물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속도도 높이고 싱크도 맞추고 이러면 듣기가 늘겠네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뭐 쉐도잉을 해본다. 무조건 따라해본다. 아니면은 맨날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근데 사실 반복해서 들어도 모르는 부분 영원히 안 들려요. 그게 사실 저도 가끔 원망스럽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자막에는 써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막을 끄고 그 부분만 탁 들려줬어요. 뭐라고 한 것 같아? 그 걔가 뭐라는지 하면은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전공서 들으면서 알게 된 게 모국어조차 맥락과 예측으로 듣는다. 맞아요. 이거를 너무 몰라요. 원어민들은 마치 0.01초 구간만 들려줘도 그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고 우리가 언어를 들을 때
한 글쎄요 30-40%는 내가 갖고 있는 예상을 바탕으로 듣는 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맥락과 추론, 네네. 그다음에 들리는 거를 싱크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렇죠. 저희들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식사하셨어요라고 들리죠. 머릿속에서 전환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한 말을 만약에 웨이브로 만들어 보면은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 음성 자체는, 맞아요. 소리 자체는. 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갖고 있는 그 환상은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네네. 학습하는 방법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 지내면서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예. 말하기에 대한 거예요. 아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말하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데. 네네. 포멀한 말하기랑 인포멀한 말하기 느낌 되게 다르잖아요. 쓰는 용어들도 엄청나게 다른 언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인포멀로 가기 시작하면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지? 네. 이런 느낌 들 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인포멀한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범위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한국인들이 쓰는 말을 지방별로, 지역별로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끝이 안 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2, 3년 뒤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포멀한 영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포멀한 영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제된 영어로 제대로 표현도 이해도 하지 못한다면은 인포멀한 경우는 눈치로 알아듣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할 가능성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인포멀한 그런 말이라는 거는 보통 구어거든요. 구어는 불규칙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소모품이랑 똑같아요. 많이 쓰면 변하고 교체되고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구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잡히지 않는 실체 없는 moving target이에요. 움직이는 관역입니다. 대신에 글자로 정제되어 있는 언어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인포멀한 것은 내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 20대가 하는 표현을 LA부터 시카고까지 다 외운다. 2, 3년 뒤에 애들 그 말 안 써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아무 의미 없는 학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말하기 공부에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턴 드릴링이라든지 맞아요. 네네. 어떤 덩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를 기억해서 살짝 바꾸는 형태 이런 것들도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3, 4학년쯤에 실습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저희가 실제 이제 수업 내용 자체가 이제 그거를 시켜보는 거예요. 복지 학생들한테 영어로. 예를 들면 주제를 주고 여기 대해서 너의 생각을 표현해 보라고 하는데 처음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더듬더듬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방금 한 그거를 시간을 잰 다음에 약간 줄여서 요 시간에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잘해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30초, 20초씩 줄여나가면은 나중에 5번, 6번째 됐을 때는 쓰는 단어는 바뀌어요. 네. 그리고 문법 구조, 문장 구조도 똑같진 않은데 거의 제법 준수하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아주 증명된 방법이죠. 이거는 약간 설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뇌에서 어떤 기전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건 일단 직관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근데 직관이라는 건 단기 기억과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네네. 그 순간만 붙잡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들을 쓰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은 내가 공통된 모듈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모듈이죠. 그렇죠. 모듈. 근데 얘는 장기 기억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영어가 어순이 다른데 우리말의 어순과 유사성을 이제 반대의 유사성이죠. 발견해요. 어쨌든 뒤집으면 우리말이 되는구나. 얘를 기억을 해서 이제 여기 끝에 있는 구성 엘리멘트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먹었다 그러면 I ate 다음에 피자가 올지 아니면 김밥이 올지 불고기 올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앞에 문형을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기억이 날아가요. 그렇군요. 기억이 날아가면서 정제가 되고 해마가 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식이 말하면 기억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진해지는 거네요.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형상은 똑같은데 안에 구성품만 살짝 바뀌는.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 느낄 것 같아요. 같은 내용 한 10번 강의하면 10번째 강의할 때는 약간 졸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세련되면서 네네. 압축적으로 딱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는 농담도 살짝 변형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임 다 기억하는 거죠. 프레임 기억하는 네. 거죠.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말하기를 잘하려면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네네. 되겠네요. 내가 맞아요. 네. 그렇게 글을 쓸 수 없단 말하기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문법을 다 맞출 수 없어요. 원어민들도 몇 문장에 한 번씩 실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원어민들도. 그만큼 즉각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말을 막 뱉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100% 다 시스템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허물며 이거 외국어인데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틀려도 되는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일 때 주어에 동사 S 붙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원어민 아니면 100% 틀려요. 그리고 뭐 시제 가끔 틀리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영어 교수법 이런 거 실습할 때는 절대 교정을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걸 틀리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just minor mistake라고 쓰라고 아예 가르쳐요, 교수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 이걸 틀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는 원어민이 아닌 이상 틀리게 돼 있다. 다만 심각하게 건 틀리는 거 있죠. 구조가 아예 나가버렸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아예 그냥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사소하게 인칭 수가 틀리는 거 진짜 오케이, 괜찮아요. 네. 말하기는 다른 무엇보다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소통을 위한 직접적인 맞아요. 어떤 도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한 방법과 그 목표는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유튜브 영상도 찍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답이 뭐냐면 글짓기를 많이 해보라고. 정답이네요. 머릿속에 구조를 많이 짜보면 머릿속에 떠오른 프롬프트를 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읽기는 완벽하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 사고는 지나갔고 이걸 읽으면서 이제 싱크로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싱크로가 떨어지고 틀리는 거는 개념치 않되 기본적인 구조는 지키려 노력은 하는 거죠. 원칙은 구조를 지키지만 틀려도 괜찮다. 사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쓰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자꾸 말하기 연습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템플릿을 만들어 그 속에서 바꿔나가는 것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 우리가 완전 무한정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죠. 소개팅 생각해 보시면 나가서 하는 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고 시키는 메뉴만 바뀌지 하는 말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어를 배웠을 때 가장 어려운 경우들이 그 문화적 관습에서 쓰는 템플릿이 있는 대화들을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포들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쓰는 말은 한국 사람들끼리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죠. 소개팅 할 때 또는 상견례 할 때 이럴 때 이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무조건 그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화적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영어를 구사하시면서 뭐 이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너무 못하겠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거는 나의 평소 영어 실력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사용되는 템플릿을 내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 의견이나 주장,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의 말하기랑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말하기 공부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늘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매번 바뀔 수도 없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매번 같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금방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그 화법도 약간은 규칙성을 띠니까. 우리 쓰는 말 다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하고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들은 언어라는 것은 7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쓰는 언어가 다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이랑 저랑 쓰는 한국말을 따로 떼서 데이터를 내보면 완전 다를 거예요. 즉 이윤규어가 있고 주주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주장하는 말하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때 쓰는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설명하는 말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 사람마다 묘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전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템플릿을 누가 많이 만들어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템플릿 타고 가시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템플릿의 종류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네네. 나의 주장 같은 건 나의 주관적 템플릿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그렇죠. 뉴스라든지 네네네. 보도문이라든지 네네네. 문학이라든지 이런 건 걔들만의 고유의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 보면 다 똑같아요. 걔들을 먼저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들을 한번, 저는 가장 습득의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가 자가복수 리트리버를 해보는 건데, 네네네. 일단은 쭉 듣고 내지는 이거를 내가 파악을 읽고 네.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직접 말로 해보고 네네네. 다시 요약해서 한번 해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그 영어 뉴스 기사만 한 150개 외웠을 때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쉬웠어요. 정해진 구조가 있어요. 그 딱 정해진 구조대로. 네, 언제 발생했고, 누가 그랬고, 왜 그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에세이 쓰는데 도움도 되게 많이 되고. 많이 되시고.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전형적인 어떤 템플릿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외웠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완전히 습득이 돼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전개 방식 자체가 그냥 익은 거죠. 그 이제 절차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생각지도 않고 나오는 거. 우리가 운전을 오래 하면 나중에 처음엔 덜덜 떨면서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나중 되면 그냥 전화하면 안 되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잡담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는 한계까지 우리가 자동화를 시킨다고. 맞아요. 그 인지내과학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는 성함은 까먹었는데, 인간의 진보라는 것은 머리가 기억할 걸 몸이 기억함으로써 달성됐다는 말이 있고. 그거 엄청난 얘기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용량을 이제 딴 데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쓰기도 정말 어렵죠. 우리가 영작을 해보라, 장문을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영작하고 장문은 좀 다르다면서요? 영작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짧든 길든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고, 장문은 글쓰기죠. 글쓰기. 예, 우리 한국말로 글쓰기도 얼마나 힘든데 영어로 글쓰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소설을 쓴다든지. 네네네. 그러면 영작을 위한 학습법은 좀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그 영작이랑 그 다음에 말하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템플릿화예요. 템플릿. 예, 그리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랑 동사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실제로도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동사를 하나를 쓰시게 되면 그 앞에 주어를 다 바꿔보게 해요. I, we, he, sh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다 이제 내가 습득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칭을 바꿔서 어떻게 쓰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머리에 생각을 따로 안 해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되게. 인간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할 거 몸이 기억하니까 손이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굉장히 동사가 지배하는 언어예요, 또. 그래서 어떤 동사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또는 그거를 내가 즐겨 사용한다면 그 동사 뒤에 보통 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무슨 전치사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특히 독일어랑 영어가 이게 정말 심해요. 그래서 독일어도 보면은 독일어 동사는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까지 묶어서 외우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독일어는 같은 계열 언어죠.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동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구조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내가 쓰고 싶을 때는 뒤에 나오는 구조까지를 템플릿으로 통째로 기억을 해서 모듈로까지, 그렇죠, 모듈로 프레포지션까지 기억을 하셔서 자꾸 그 구조로 써 먹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아요. I look for to라고 하지 I look for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사실 논리적인 분석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쓰니까. 네,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인지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설명은 가능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가 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ing.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거 to 다음에 ing야? 전치사는 관습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는 접근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영어 쓰기 할 때 중요한 거겠네요. 전 지금도 계속 영어에서 accuse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 기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accuse 그러면 머릿속에 of가 떠올라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모듈화 시킬 때
하나의 동사만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 내가 영작을 했는데 똑같은 동사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이어나 동의어 같은 것들 많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동사와 같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최대한 많이 아는 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면. 왜냐면 그 무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사랑 같은 구조로 매번 쓰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remind 누구누구 of 뭐 이런 거.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런 애들만 묶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예전 같으면은 영영사전, 영한사전 봐가지고 밑에 사용법 뭐라 그럴까 이거 단어 쓰는 어법을 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이거랑 같은 구조, 뒷구조를 갖는 동사들을 많이 알려줘. 그러면은 바로 나오죠. 요즘에는 훨씬 편해졌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히 혁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언어 능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사람을 제가 봤을 땐 초월했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인출하는 게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쓰기를 직접 해보는 거. 그다음에 모듈을 습득해서 필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중의 영어책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면설문 같은 거를 부분을 따가지고 필사해보는 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쓰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필사는 또 그 다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아마 그 김영하 작가님이 그 필사는 극단적인 느리게 읽기다 이렇게. 느리게 읽기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다 인식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롤랑 바르트 형님이 했던 얘기가 똑같군요. 롤랑 바르트. 그렇죠. 읽기는 쓰기다. 글쓰기의 영도. 제로 디그리.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네네. 좋습니다.